안녕하십니까. 나라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우리 폐암으로 해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암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가지고 헐떡거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산소를 꽂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암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흉통이 나오죠. 그건 정말 아주 심한 통증이 나와요.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이 폐암에서는 중요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암 중에 사망률이 높은 암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게 아마 폐암이나 췌장암, 그리고 간암. 이 세 가지가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일 거예요. 폐암이 일반적으로 발견이 의외로 늦어요. 증상이 가볍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래가 나온다든지, 되게 이제 이런 증상이 나올 때는 감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폐암은 재발 전이가 아주 잘 되는 암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폐암은 비소세포암, 소세포암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거든요. 소세포암은 아예 수술을 안 해요.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데 전이가 되게 되면은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폐암은 수술할 수 있으면 아주 해피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우리가 표적 치료제를 가지고 많이 써요. 그런데 유전자적으로 폐암이 조금 더 악성인 유전자가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악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폐암이 사망률이 높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폐암으로 해서 고통을 하는 것은 가장 큰 게 뭐예요?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암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가지고 헐떡거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산소를 꽂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암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흉통이 나오죠. 그건 정말 아주 심한 통증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고, 뇌 전이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통이라든지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가장 힘든 거는 일단 호흡곤란이에요. 운동, 스트레스 이런 부분도 일반적이겠지만 식습관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되게 이제 음식이 얼마만큼 암을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암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한 20%에서 30% 정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폐암도 범위 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이 폐암에서는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는 질환이거든요. 폐암을 잘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EGFR이라는 유전자하고 VEGFR, ALK, RAS 다양한 이런 변이되는 유전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생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레스베라트롤하고 케르세친, 피세친이라는 게 있어요. 또 EGCG라는 게 있는데, 레스베라트롤은 포도였고요. 케르세친은 양파, 피세친 이거는 사과예요. EGCG는 녹차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게 전부 다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폐암에 도움이 되는 거고, 마늘 같은 거는 알리신이나 설포라판. 알리신은 우리가 매운맛 나오잖아요. 마늘의 매운맛이 알리신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 블루베리나 체리, 그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안이거든요. 안토시안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성분들이 전부 다 폐암에서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변이된 유전자를 어떻게 끌 것인가가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식단이 아마 예방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포도를 먹을 때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껍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먹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양파 있잖아요. 양파 속에 케르세친은 속에 들어있는 하얀 것보다는 겉에 있는 보라색 있잖아요. 요리하면서 다 벗겨서 버려버린 거, 이게 효과거든요. 견과류라든지 브로콜리나 브라질 너트 속에 있는 셀레늄이 세포 자살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폐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당근이나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A통이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폐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음식에서 맛도 돋궈주고 풍미를 느끼게끔 해주는 게 양념이잖아요. 근데 그 양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게 항암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몇 개를 보자면 후추 같은 경우도 항암 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강 속에 진저롤이 그런 작용을 하고 있고, 캡사이신 속에 들어있는 고추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마늘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양념 재료들이잖아요. 우리 양념을 어떻게 잘 먹는가,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이제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김치가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다양한 양념들을 다 들어가는 거니까 김치가 있겠고, 된장이 이제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찌개 끓이잖아요. 찌개 끓이면 그런 양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샐러드라든지 이런 걸 먹을 때 드레싱용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양념을 이용한 음식이 되겠고,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암을 예방하다 보면은 이런 걸 한다고 그래요. 암을 잘 극복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자기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 그래서 암을 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덕은 심혈관계나 아니면 뇌혈관계, 그리고 대사 질환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 예방뿐이 아니고 다양한 질환들도 같이 억제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습관을 통해서 암을 극복을 잘하면 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는 겁니다. 암 환자들이 해야 할 식사법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법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제가 강조하는 가장 첫 번째 식사법은 저는 무조건 소식이라고 그래요. 적게 먹어야 된다. 우리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양보다 더 적게 먹으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내 몸에 딱 필요한 양이 소식입니다. 내가 배부르다는 것은 내가 몸에 필요한 양보다 약간은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굶었을 때 쓰기 위해서 저축분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것까지 우리는 몇 끼 먹을 때마다 얹혀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저장해야 될 부분을 빼자 이거죠. 그럼 우리의 하루에 딱 그 필요한 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소식입니다. 어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평소에 내가 먹었던 것의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가 가장 좋지 않나. 소식이 가장 좋은 식습관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잖아요. 거꾸로 식단. 거꾸로 식단도 괜찮아요. 배가 고팠을 때 밥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이 몽땅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라든지 과일을 먼저 먹어서 위를 채워버리게 되면 밥을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즉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식단도 권장할 만하고요. 간헐적 단식이 있죠. 16시간을 굶고 8시간을 먹는 이런 개념. 아침, 점심, 저녁 굶고, 아니면 점심, 저녁, 아침 굶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간헐적 단식이 되거든요. 사람마다 취향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 굶는 걸 저는 권해요. 왜냐하면 저녁을 먹고 나서는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자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천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녁을 굶으면 저녁에 허기가 져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점심, 저녁을 하고 아침을 굶는, 직장인들은 여기에 또 많이 적응이 돼 있어요. 아침 안 먹는 사람 많잖아요. 일종의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정상세포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을 받고, 암세포는 공급을 받지 않고 굶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탄고지 할 때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탄수화물 먹으면서 지방을 많이 먹는다. 그거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식습관 권장할 만한 것들입니다. 암 환자들은 잘 자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수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치료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료들 보면은 우리 환자들 한 40% 정도에서 불면증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 보면은 한 60%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앞으로 미래, 내 목숨이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지금부터 암 치료하는 동안 내 가족들을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심리적인 요인뿐이 아니고 수술을 받았다든지 할 경우에는 통증, 부작용이나 후유증, 그리고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에 인한 고통, 이런 부분들이 다 불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면을 잘 하도록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음식도 관여를 하고 생활 습관도 관여를 하고, 안 되면 약을 좀 복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능식품을 복용을 한다든지, 정 안 되면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음식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음식은 상추죠. 여기에는 락투세린이라는 상추 속에 성분이 있어요. 이게 잠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요즘에 상추를 이용을 해서 수면제를 만든 제품도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바나나가 그런 역할을 해요. 바나나 속에는 우리 몸에 진정을 시켜주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하나 정도 이렇게 먹고 자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모마일이요. 카모마일은 우리 진정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모마일을 한 잔 하고 주무시면은 훨씬 더 잠이 올 수가 있고, 어떤 멜라토닌을 높일 수 있는 기능식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이용을 해보면 더 좋을 수 있죠. 폐암은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는 경우에 암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간접흡연 많이 들어봤잖아요. 간접흡연은 오히려 흡연하는 사람보다 더 해롭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흡연을 본인이 할 때는 필터를 통해서 연기를 들이마시잖아요. 그래서 필터에서 어느 정도 걸러줘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은 필터를 거치지 않는 연기를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특히 담배를 많이 피는 남편이 있다면 같이 있는 와이프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급식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폐암에 걸리기도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조리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이게 벤조피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매연이나 아니면은 황사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성면을 사용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폐암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담배뿐이 아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폐암하고 관련해서 환자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것은 항상 마스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는 습관이 많이 일상화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달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연도 많고 황사라든지 공해가 많은 나라거든요. 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꼭 좀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여성들이 유방암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암 자체가 악성암이라든지 사망률이 높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일단 여성들이 가장 잘 걸리는 암이 유방암이잖아요. 그래서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게 있고, 어떤 수술을 함으로써 유방이 없어지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겠죠. 재발이나 변이가 생각보다 잘 생길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예후가 좋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암들이 있거든요. 특히 3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유방암에 대해서 우리 환자들이 상당히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 발생이 그리 높지를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높아지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식습관이 바뀐 거죠. 서구화돼서 채식이 주식이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육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육식으로 바뀐 것 때문에 비만이 많아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원인이 되겠고,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초경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시작이 빨라진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장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채식을 적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호르몬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오히려 장 문제로 인해서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유방암에 많아지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작년에 본 케이스 하나는, 이건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이 환자가 3중음성 유방암이었어요. 그리고 KI67이 한 80% 정도. KI67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속도를 말하거든요. 이 환자가 선항암을 한 거예요.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거의 한 6, 7cm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수술 날짜는 선항암이 끝나야 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계속 커지는 것 같아서 환자한테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서 항암을 안 듣고 크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중단하고 수술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번 건의를 해봐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선항암이 다 끝나고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교수가 수술을 할 수 없다. 너무 커졌고 벌써 전이가 와버렸다. 이거는 조금만 빨랐더라면 경과 관찰을 하면서 항암하는 동안에 항암이 내성이 왔었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못하고 연자는 안 좋은 상태가 돼버려요.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케이스가 있었지만 시기를 또 잘 찾아야 된다는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방암 경우에 사이즈가 적으면은 잘 만져지진 않죠. 특별하게 우리가 진찰을 하면은 만져지는데 2cm 정도라고 하면은 아주 적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2cm라 하더라도 암 주변에 있는 림프절까지만 전이가 된 경우를 이기라고 하거든요. 2cm가 되더라도 생기까지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암을 의심할 증상들은 암이 의심되는 자리, 피부 쪽으로 뿌리가 내렸을 때는 피부를 당기는 소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딤플링이라고 하는데 약간 패이는 이런 게 보일 수가 있고, 암이 있는 피부가 거칠어져서 귤 껍질에 구멍 뽕뽕 나듯이 땅구멍 나듯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모양이 올 수가 있고,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출혈 같은 게 올 수가 있고, 그리고 통증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유방암하고 관련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유방암에서 일으키는 경우에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서 오는 경우는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습관이 영향을 주는 것은 한 20%에서 30% 정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럼 20%에서 30%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유방암을 일으키는 최악의 식품은 육류라든지, 육류 중에서도 가공한 거 있잖아요.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안에 캔에 들어있는 거라든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비만 같은 것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장을 나쁘게 만들어서 호르몬을 결합시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설탕을 좀 꼽아요. 설탕. 당을 올리잖아요. 암세포의 밥이잖아요. 포도당이. 특히 설탕은 장을 나쁘게 만들어요. 이렇게 줄어들고 유해균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또 하나, 설탕은 어때요? 비만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가지고. 인슐린은 암을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당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한 30% 정도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당분은 암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소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랜스 지방으로 되어 있는 것들. 튀김이라든지 전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보면 빵도 전부 다 기름에 튀긴 경우 참 많잖아요. 유방암에서는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음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음식들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호르몬 교란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 이런 게 있잖아요. 유사 여성 호르몬. 그리고 이제 발암 물질이죠. 알코올 같은 거. 여성들이 알코올을 하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고요. 알코올은 간암만 주로 일으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알코올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게 상당히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우유는 무조건 좋지 않다, 좋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유가 거의 어렸을 때부터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우유가 무조건 암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서양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암에 걸려야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암에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경우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이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장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카제인을 분해를 못 시키니까 아미노산으로 쪼개지지 않은 단백질들이 장을 손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떨치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암세포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 암세포를 잡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암을 키우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우유 속에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는 또 오히려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우유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사육을 하는 젖소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젖에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암을 성장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또 방목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면이 있다고 봐야 되죠. 유방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으로는 호르몬을 낮춰주는 식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여성 호르몬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육류를 줄여야 되는 거죠. 육류가 여성 호르몬을 높이는 역할을 많이 해요. 장에서 호르몬이 우리 몸 안으로 역류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충분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식습관을 고치는 데 있어서 유방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호르몬을 어떻게 떨칠 수 있는 방법을 쓸 것인지. 그리 되면 용기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플라스틱 제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환경 호르몬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능한 한 스테인리스라든지 아니면 목재, 나무 제품을 이런 걸로 사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고탄수화물을 이제 피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성 지방을 높여서 나중에는 호르몬 쪽에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서 줄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암에 있어서 수면 장애는 따라와요. 암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수술을 받거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모두 잠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수면 장애가 오게 되면은 일단 우리 몸 안에서는 낮에는 각성 호르몬이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각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올라와서 우리가 수면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잠을 못 자면은 멜라토닌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럼 멜라토닌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잠만 유도하는 게 아니고 항암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면 장애가 오게 되면 잠 못 자면 짜증 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상당히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이 스트레스는 면역을 떨치게 되죠. 우리가 저녁에 잠을 못 자게 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유지가 돼요. 부교감신경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리 되면은 특히 면역세포 중에서도 T세포나 NK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전부 수면 장애로 인해서 잘 되질 않죠. 잠을 잘 못 잘 경우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생활 습관이 좀 있거든요. 우선 낮에 잠을 안 자야 돼요. 피곤하게 만들어야 저녁에 잘 수 있잖아요. 불면증 있는 분들이 잠을 잘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잠이 오기 전에는 침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있어요. 잠을 자려고 들어갔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럼 우리가 뒤척이잖아요. 계속. 그러면 더 잠이 안 오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을 청하기 전에 한 2-3시간 전에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 수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물 같은 것을 좀 먹게 되면 훨씬 더 낫고 잠자기 직전에 TV를 본다든지 전자제품,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고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그런 방법 다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멜라토닌을 기능식품으로도 나와 있고 약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멜라토닌 제품을 복용을 하면 수면을 도움을 좀 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수면제는 잘 쓰질 않습니다. 수면 유도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 있거든요. 약을 먹으면 이게 습관성이 있거든요. 항정신 약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습관성이 잘 되질 않아요. 계속 쓰지 않고 조절해 가면서 조금 쓰다가 잠을 어느 정도 잘 자면 또 좀 중단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습관성이 되지 않거든요. 너무 약을 쓰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는 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상식화된 이야기잖아요. 모든 스트레스가 다 영향을 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너무 나태해지는 것보다는 약간 긴장을 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달리 말해 유스트레스란 말을 해요. 또 이걸 우리말로 하자면 건강한 스트레스. 이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암에 영향을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암에 영향을 준다는 스트레스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으니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이런 스트레스를 말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스트레스는 일종의 이것도 교감신경 항진이에요. 우리가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고 교감신경의 항진 때문에 면역을 떨치거든요. 보통 암 환자들의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는 보통 암 발견하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잠재의식 속에 이미 갈무리 되어 있는 스트레스. 이게 계속 생활하면서 내 면역을 떨치고 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살면서 계속 유지가 돼요. 이 부분이 더 안 좋아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한 적 본 적이 있어요. 암에 걸렸어요, 이분이. 상당히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고 어떤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서 본인이 뭘 생각했냐면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받고 다 좋은데 왜 암에 걸렸을까? 하고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내고 그런데 살면서 그때까지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최근에 있는 스트레스보다도 면역을 더 떨쳐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바로 암을 일으키는데 또 암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힘들어 하세요. 암 자체뿐이 아니에요. 3중 음성이나 이렇게 좀 힘든 암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 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 관리만 하면 완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암이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 대신 유방암은 재발이 잘 된다는 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5년에서 10년 정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관리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암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질환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항상 애우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관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대장암이 무서운 거는 재발 전이가 참 잘 돼요. 그래서 대장암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 보면 이미 간에 바로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간이 넓어요. 장 중에서 가장 빈 공간이 있는 게 대장이기 때문에 웬만큼 사이즈가 커져도 혈변이라든지 다양한 대장암의 증상이 있지만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서 다른 조직으로 침투해 가거나 전이가 돼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증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암보다도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혈변이 나온다든지 복통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대장암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음식 문화가 서구식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많아지는 게 대장암이죠. 그렇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암 중에 하나가 대장암이니까 대장암에 대한 불안감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장암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서구보다도 더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큰 원인은 음식이에요. 육식,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경우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장 안에서 발암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이 발암물질들이 장을 자극을 해서 용종이 생기게 하고 또 이 용종이 암으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위암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장암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위암은 많이 줄어들고 대장암이 늘었거든요. 그걸 보자면은 가장 큰 원인은 음식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 볼 수가 있죠. 이 대장암에 걸렸을 때 변화되는 배변 습관들을 보면은 일단은 방귀 냄새가 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혈변이 오거든요. 혈변의 색깔을 잘 봐야 돼요. 색깔을 가지고서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암의 위치를. 아주 선홍색이 나오면 항문 가까이 있는 거고 선홍색이 아닌 좀 더 갈색 쪽으로 가까워지는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보다 좀 더 위에고 아주 먼 곳에 있는 암이 있어서 출혈이 됐을 경우에는 까만색으로 위나 12장에 있는 이런 암들에서 나오는 출혈은 검은색으로 나오고 항문 쪽에 가까워질수록 피 색깔 쪽에 가까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혈변은 색깔을 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혈변 속에 점액상 같은 게, 코 같은 게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관찰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 굵기를 봐야 돼요. 굵은가 가는가. 항문 가까운 데서 직장암인 경우에 변이 가늘어지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S결장이나 평행결장 이쪽에서 나온 경우에는 변이 그렇게 가늘어지지를 않아요. 그런 이제 패턴을 좀 봐야 되겠고, 변비가 이제 생기는 경우를 봐야 돼요. 변을 아주 보고 싶은데 나오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이 변비가 약을 먹었어도 나오질 않는 경우, 대장에 있는 암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관장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오질 않거든요. 그리고 하복부 복통이 같이 변을 볼 때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대장암에서 나오는 배변 상태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대장암이 발생을 하는 원인에 있어서 대장 안에서 발암물질들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용종을 만들고 암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는 나쁜 미생물들이 일단 많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변, 황금변이라고 하잖아요. 황금변이 안 되고 갈색, 그 다음에 나중에 흑갈색, 쑥색 이런 변들로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악취를 풍기는 게 우리가 보통 습변이라고 그래요. 이런 습변들은 나쁜 균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막을 만들거든요. 이런 게 습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들이 떨어져 나오면 진한 쑥색, 녹색 비스만 이런 변들이 나오고, 변이 있으면은 음식 찌꺼기가 절반, 그 다음 미생물이 절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색이나 흑갈색인 변들은 그런 나쁜 미생물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황금변이 아닌 경우는 그 안의 상태가 안 좋고 좋지 않은 미생물도 꽉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장벽도 손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장암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단 혈변이 제1번이에요. 종합검진 할 때도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하지 않을 때는 대변 검사를 해가지고 피가 나오는가, 그게 암 검사거든요. 혈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변이 가늘게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대장암 증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체중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복통이 나온다든지 더부룩하니 가스가 채이는 것 같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된다면 특히 대장암을 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장암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죠. 그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한 물질들을 만들어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암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귀도 여러 가지를 보죠. 뭐 냄새가 어떻게 나느냐, 횟수는 뭐 얼마만큼 자주 나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증상들하고 동반돼서 나오느냐, 환자들한테 질문을 하고 체크를 해놓죠. 만약에 이게 대장암이 안에 있어서 나오는 방귀라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방귀는 어떤 것일까? 이럴 때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썩은 내가 나는 방귀예요. 이게 대장암이 안에서 괴사가 되면은 방귀하고 섞여가지고 아주 고약스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썩은 내 나는 방구가 나온다? 이거는 대장암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죠. 방귀는 음식을 먹을 때나 호흡을 할 때 들어오는 공기가 위를 통해서 작은 창자를 통해서 대장으로 가가지고 방귀로 나오는 게 가장 많은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방귀가 냄새가 나는 거는 장 안에서, 특히 대장 안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하기도 하고 발효가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나쁜 물질들이 방귀에 섞여 나오면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나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재료로 주는 게 특히 육류죠. 그 중에서도 지방이나 단백질들, 이런 부분들이 재료로 들어가고, 그런데 장 안에 나쁜 균들이 많이 있었을 경우에는 암모니아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발암물질도 만들어내요. 이런 부분들이 방귀에서 냄새가 고약하게 나죠. 냄새도 여러 가지예요. 약간 나는 많은 냄새가 있고, 상당히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보다도 더 진한 것은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은 변을 바르면 여기서 나는 냄새보다도 그 고유의 썩은 냄새 비스듬한 거 있잖아요. 고름 같은 게 생겼을 때 나는 냄새, 이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안에 대장암이 있었을 경우에 암이 괴사돼 가지고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냄새들이 방귀하고 섞여 갖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파악해봐야 중요한 거고, 방귀가 어떤 패턴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보자면은 횟수가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방귀하고 증상들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변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변비가 심하다든가, 또 하나는 설사가 난다든가, 더 심하면은 방귀가 나올 것 같고 하지만은 암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기도 하고 심한 복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건강하지 못했을 때 방귀가 잦아지는 것은 이제 암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쁜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쁜 음식을 줬을 경우에 그래요. 설탕이 그 중에서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육류, 특히 뭐 단백질, 지방, 이런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설탕이 또 하나의 큰 나쁜 요인이에요. 우리가 설탕은 그냥 당분만 높인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유해균들의 밥으로 되는 게 설탕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유익균들의 밥은 식이섬유, 그리고 나쁜 균들의 밥은 설탕. 그러니까 설탕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 나쁜 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 균들이 오히려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을 갖다가 분해를 하는 가운데 암모니아를 만들고 고약한 냄새가 나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런 게 안 나도록 음식을 잘 먹어야 하잖아요.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많이 먹고 육식을 줄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좋지 않은 유해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탕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음식들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밀가루 음식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장 안에서 글루텐에 대한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또 나빠지게 만드니까 밀가루 음식 같은 것도 상당히 좀 피하는 게 좋겠고, 좌식 생활을 좀 피해야 돼요. 앉아있는 시간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치질도 유발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장시간 앉아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장 운동이 좋아져요. 하지만 운동을 하자마자 어떤 음식을 먹었다 했을 때는 가스가 더 잘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운동을 하는 게 방귀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안에서 유해한 가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것을 좀 써서 평소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장을 좋은 유익균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면 방귀는 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장이 이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대장암뿐이 아니고 모든 암에 해당이 되는데, 장은 역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암하고 관련돼서 면역을 담당하는 역할이 장이 거의 한 80%예요. 우리 몸에서 볼 때는 가장 최전선이에요. 외부에서 우리 몸에 침범을 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가장 많은 게 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묻혀가지고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면역세포들이 여기에 집결을 해 있어요. 근데 장이 안 좋으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이 이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들이 부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이 장 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물질도 만들지만 암을 유발하는 물질도 만들어요. 장에서 만들어진 발암 물질이 많이 있잖아요. 뭐 담즙산도 있고 다이옥신도 있고 니트로소아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장이 상태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유익균들을 바뀌어야 돼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 건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장암은 요즘에 와가지고 가장 발생률이 높은 암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률이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암 중에 하나가 대장암이거든요. 근데 대장암은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을 해야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대장 내시경은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5년에 한 번씩 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용종이 있으면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진단하기가 쉬운 질환이 아니거든요. 대장 내시경 고통스럽잖아요. 힘들고 또 장을 청소해내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쉬운 질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내 몸 상태에 조그만 변화라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빨리 검사를 하도록, 발견하더라도 빠른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고, 용종 상태, 되게 제자리 암종이나 이런 상태에서 발견하면 아주 예후가 좋거든요. 그래서 대장암이 앞으로 내가 항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소한 조금 시간 내서 할 수만 있다면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대장암 증상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